경기도 양구에서 시청 중인 감재원님 감사해요. 워싱턴이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만세를 불렀고 미국은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 삼성전자의 무차별한 폭격이 미국 본토와 일본을 강타합니다. 폭격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7개국은 이때다 싶어 삼성과 손잡으려 줄을 섰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2% 폭락하며 사실상 초토화되었는데요. 심지어 실리콘밸리 애플 공장은 열흘간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터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신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조선,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폭격을 때려박습니다. 방위비 13조요. 주한미군 지금 당장 철수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흔들린 가운데 삼성전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 지금 바로 철수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웰 로렌스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그해 3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백악관 브리핑룸은 평소보다 훨씬 부산했고 기자들의 눈빛도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발표였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주권을 되찾겠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브리핑룸은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도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과 삼성에 의존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깨지기까지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관세 담당관들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한국 물량은 가격 경쟁력이 제로야. 애플, 구글, 엔비디아 발주가 인텔과 마이크론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1차 이득이지.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2차 이득은 공급망 재내재화야. 메이드 인 USA 깃발을 꽂는 순간 주정부 인센티브와 연방 보조금으로 고용도 오른다고. 미국 상무부 관계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세계 최강 미국이구나 싶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 모든 계산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삼성은 미국이 도와 키운 기업 아니던가. 파운드리 유치해주고 보조금도 깔아줬는데. 이제 와서 미국을 배신하고 가격을 깎아가며 미국을 하청업체 취급한다니요.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일본 기자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시각입니다. 이번 관세로 한국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경제보좌관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주가는 단기 충격이 있어도 1년 내 미국 반도체 점유율이 12%포인트는 오를 거야. 삼성이 휘청이면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우리 편으로 기울지.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득의 표가 이렇게 많은데 맞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리면서 마이클 크로우 기자가 나타났어요. 뉴욕타임스의 경제 전문 기자로 유명한 그가 종이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웰, 관세는 앞면이고 뒷면이 있어요. 주한미군 방위비 13조 카드가 같이 돌고 있잖아요. 두 카드가 동시에 던져지면 삼성과 대한민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압박인데 어떻게 이득이 된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죠? 그러자 마이클이 침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안보와 경제를 같이 흔들면 시장은 안정성을 찾아 뛰어요. 삼성은 유럽과 대체 라우팅을 당장 열 수 있고 미국 내 여론은 주둔과 일자리 문제로 역풍이 불 수 있어요. 관세 프레이밍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순간 제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판한 걸까요? 마이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던 그림이 일부분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가족 단톡방에 사위가 올린 메시지가 자꾸 눈에 띄었어요.
삼성 프로젝트 오늘 밤 추가 투입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현장이 이렇게 분주한 이유가 뭐지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길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전날 대비 3% 상승이라는 소식이었거든요. 아니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그것도 세계 최강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가가 오른다고요? 미국에서 경제 국방안보 전문 기자로 수년간 일한 저였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 싶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모두들 여전히 낙관적이더라고요. 단기 반등일 뿐이야. 곧 현실을 깨달을 거야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럼 그렇지 한국이 경제 규모도 미국보다 작고 주가도 불안정하니깐 일시적인 반등이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정말 내 계산이 맞는 거겠지라는 의문이 가슴 한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날 오후 제가 마이크를 다시 만났는데 그가 던진 한마디가 제 운명을 180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로웰, 진실을 알고 싶으면 현장을 봐야 해요. 워싱턴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현장을 본다는 것. 지금까지 저는 보고서와 수치로만 세상을 판단해왔는데 정작 진짜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어떤지 샅샅이 들여다보면 내 의심도 완전히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서가 제게 급한 회의가 있다고 알려왔어요. 장소는 시내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 회의는 백악관이나 정부청사에서 하는데 왜 호텔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니 두툼한 커튼이 쳐진 방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대로 일본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토 아야카라는 경제산업성 실장이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 강경파 의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은빛 아이스버킷 옆에는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사토가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가 규제했을 때 한국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고 코스피는 6% 급락했어요. 삼성 EUV 라인은 9일 내 재료 재고가 바닥났죠. 그녀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더욱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번엔 재고 회전율을 더 낮춰서 3개월도 못 버틸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 소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미국 강경파 의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이 멈추면 인텔이 치고 올라오겠군요. 설계와 제조의 미국 내재화도 빨라지고 말이에요. 저는 뒤편 테이블에서 메모를 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3개월이면 끝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젯밤 가족 단톡방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삼성 프로젝트 오늘 밤 추가 투입이라고 했는데 현장이 이렇게 분주한 걸 보면 뭔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얇은 미소가 방 안을 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자꾸 떨렸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애들러 헤인즈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탐사 기자로 유명한 그였는데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들었죠? 일본은 여전히 2019년의 자화상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때 이후 소부장 내재화와 유럽 라우팅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소재 병목은 여전히. 애들러가 제 말을 끊었어요. 병목이요? 한국은 이제 병목을 만든 쪽이 아니라 푸는 쪽입니다. 이 구도대로라면 폭격을 맞는 건 미국이에요. 삼성이 유럽과 중동으로 주문을 돌리고 미국 여론은 주둔과 일자리로 터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선택지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애들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야 해요.
워싱턴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직접 본다는 것.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일본의 계산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애들러의 경고가 맞는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의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들이었어요. 처음엔 확실히 한국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기업들이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소재 다변화와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소부장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유럽 파운드리 시장 확대 계획 발표라는 내용이었어요. 관세 발표 이틀 만에 유럽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고요? 이건 미리 준비된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자꾸 엇갈렸거든요. 일본은 한국이 3개월도 못 버틸 거라고 했는데 애들러는 오히려 미국이 폭격을 맞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의 유럽 확대 계획까지.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악몽을 꿨어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멈춰서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지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삼성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야? 사위의 대답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유럽 고객사들과의 장기 계약 협상이에요. 관세 때문에 다들 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 순간 애들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병목을 푸는 쪽이 한국이라는 말이요. 정말 한국이 우리의 압박을 역이용해서 다른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해봤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낙관적이었어요.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야. 결국은 우리 계산대로 될 거야라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로웰 보좌관님, 한국 출장 계획을 잡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출장이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온 거네요. 애들러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야 해요. 이제 정말 현장으로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과연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제 복잡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일본의 예측이 맞을까요? 아니면 애들러의 경고가 현실이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삼성전자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장재원이라는 기술 고문이었는데 50대 후반의 인상 깊은 분이었어요. 로웰 보좌관님, 오늘 저희 본사에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장재원 고문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관세와 주둔비 압박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 장재원 고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하니 거대한 컨퍼런스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과 최신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파란 백그라운드에 소부장 2030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장재원 고문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 파일럿 수율이 92%에서 96%로 향상되었습니다. 고순도 HF는 국내 합성 라인 안정화가 완료되었고요. EUV 노광 조건 자동 최적화로 결합 맵 실시간 보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가동 데이터였거든요. 장재원 고문이 손짓하자 유리병 너머 데모룸의 자동 계측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이건 정말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이 말한 3개월 시나리오가 얼마나 낡은 계산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소재 의존도를 크게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리핑이 끝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대표단이 로비 테이블로 몰려왔어요. 그들이 도장을 찍는 찰칵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 없인 우리 드레스덴 라인이 멈춥니다. 분기 2만 웨이퍼 장기 확약을 원합니다. 네덜란드 대표도 거들었어요. EUV 장비 스케줄과 맞춰 네덜란드 증설 가동을 동기화해 주시죠. 프랑스 대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오늘 MOU를 바로 체결합시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런 기업을 관세로 배제한다고요? 그건 미국의 자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삼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만 따로 놀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장제원 고문이 저를 연구동 옥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래로 물류 셔틀들이 규칙적으로 드나드는 게 보였어요. 마치 거대한 유기체의 혈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관세와 주둔비로 압박하면 삼성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고 보시죠? 라고 장제원 고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산이에요. 장제원 고문이 멀리 보이는 스카이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압박은 협상을 부르기도 하지만 대체 라우팅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보셨죠? 유럽이 먼저 줄을 섰어요. 반면 텍사스는 절반 감산의 2030년 철수 검토 상황입니다. 공급망은 투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폭격이군요. 군사력이 아니라 공급망이 쏘는 폭격이요. 장제원 고문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폭격이라기보다 현실 통보죠. 신뢰 없는 곳에 생산은 없습니다. 옥상 난간에 매달린 태극기가 바람에 강하게 펄럭였어요. 파란 바탕에 빨간 태극 문양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이 나라의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나라 압박하면 굴복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동을 둘러보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삼성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EUV 공정에서는 다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소재부터 장비 공정, 패키징까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 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장제원 고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로웰 보좌관님, 미국과 한국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파트너예요. 하지만 파트너십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죠. 압박과 위협으로는 진정한 협력을 만들 수 없어요. 호텔방에 혼자 앉아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일본의 분석은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애들러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기회로 삼아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고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도시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워싱턴의 동료들이 제 보고서를 믿어줄까요? 한국에서 본 현실과 워싱턴의 인식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가 제 걱정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삼성 관세 정책을 둘러싼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끝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요. 조명은 차갑고 마이크에서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험악했어요. 노동자 대표가 먼저 발언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이 빠지면 제 공장 2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친노조 성향의 주지사 대표도 거들었어요. 관세 철폐 없이는 주 재정이 무너집니다. 실업급여만으로도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에요.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삼성을 더 누르라. 희생 없이 주권은 없다. 망치 소리가 쨍하게 울리고 야유와 박수가 엇갈렸어요. 저는 손에 쥔 두 개의 문서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CDS 프리미엄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13조 브리핑 문건이었어요. 이 두 문서가 마치 서로를 증폭시키는 도화선처럼 보였거든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일본 관계자들이 또 다른 로비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가브리핑룸에서 사토 아야카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언론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2019년 규제 때도 성장률 하락과 생산 차질로 결국 우리 소재에 돌아왔죠. 이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막에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도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 데모룸의 실시간 그래프들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사토의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애들러 헤인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은? 애들러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안보 즉 주둔비와 경제 즉 관세를 같이 흔들면 협상력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불안에 먼저 반응하더군요. 우린 뭘 얻죠? 애들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읽습니다. 텍사스를 보세요. 공장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삼성이 미국을 떠나는 시나리오를 시작하면 의회도, 주지사도, 월가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좋아요. 텍사스로 가죠.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눈으로요. 바깥 계단으로 나가니 바람이 제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페이지 끝에는 연필로 적힌 제 메모가 보였습니다. 공급망은 투표한다. 장제원 고문의 말이었죠.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유럽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설립 발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일주일 만에 유럽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어때? 삼성 관세 때문에 변화가 있어? 사위의 대답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삼성과 더 가까워지려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요.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 불안해지니까 직접 아시아나 유럽에서 조달받으려는 거죠. 이게 바로 애들러가 말한 역풍이었어요. 우리가 삼성을 압박하려고 한 관세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른 길을 찾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 보인 분열, 일본의 낡은 분석, 그리고 한국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우리는 마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래와 싸우려 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에 일어나 이메일을 확인하니 텍사스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드디어 미국 내 삼성 공장을 직접 볼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한국에서 본 현실이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더 충격적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추측과 계산에 의존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텍사스 반도체 공장 지역, 고용 불안 확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현장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해봤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 결국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텍사스 출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자존심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도 모두 내려놓고 현실 그 자체를 봐야 했거든요.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 구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이번엔 우리 땅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애들러와 함께 동행하게 된 이번 출장에서 마침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댈러스 공항에 도착하니 삼성 측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에서 만났던 장제원 고문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로웰 보좌관님, 오늘은 미국이 의존하는 심장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주변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텍사스의 드넓은 평원 위에 세워진 거대한 반도체 단지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 시찰에는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애플 담당자들까지 동행했습니다. 모두들 관세 정책의 실제 영향을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사토 아야카도 함께 왔는데 그녀의 표정이 이미 긴장되어 보였어요. 드디어 클린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기계음과 희미한 자외선 빛이 눈부셨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제원 고문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미국이 의존하는 심장입니다. EUV 라인이 분당 수십억 회의 회로를 찍어내죠. 여기서 하루만 멈춰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27% 감소합니다. 애플 담당자가 경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인간이 만든 신의 영역이군요. 삼성이 빠지면 아이폰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 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이었던 거죠. 마치 심장에 칼을 대면서 환자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았어요. 클린룸을 둘러보는 동안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단순히 반도체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원자 단위로 회로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시찰단 중 일본 담당자 사토가 땀을 닦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일본이 절대 못하는 영역이잖아. 포토레지스트가 있어도 이 수준의 라인 통합은 불가능해. 미국 담당자도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세로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니 오판이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삼성의 기술력은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찰이 끝나고 로비로 나오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유럽 담당자들이 몰려와서 도장을 꾹꾹 찍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철칵, 철칵, 철칵. 마치 전쟁에서 영토를 확보하는 소리 같았어요. 독일 대표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레스덴 라인은 삼성 없인 멈춥니다. 분기 2만 웨이퍼 장기 계약, 지금 서명하죠. 네덜란드 대표도 거들었어요. EUV 장비 납품과 동기화, 우리 증설과 맞춰달라고요. 프랑스 대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삼성은 단일 공급망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군사 폭격이 아니라 공급망이 투하한 폭격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폭격을 맞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어요. 애들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보셨죠? 우리가 삼성을 압박하는 동안 유럽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결국 고립되는 건 우리예요. 공장 관계자가 저희를 별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관세 발표 이후 유럽 주문이 3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반면 미국향 생산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고요. 현재 텍사스 라인의 절반을 유럽 주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완전한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이에요 라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사토 아야카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던 삼성 3개월 시나리오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거든요.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장재원 고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로웰 보좌관님, 기술은 국경을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는 국경을 만들죠. 미국이 신뢰를 버리고 압박을 선택한다면 기술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공항에서 품었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답은 제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현재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맹을 잃고 있다라고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 보고서를 누가 믿어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텍사스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멀어져가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텍사스에서 뭘 봤는지 상상할 수 있어? 사위의 대답이 모든 걸 요약해 주었어요. 아마 미래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미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미래를 봤고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워싱턴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13조 원 요구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심각했고 참모들도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관세만으로는 한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거였어요. 그래서 안보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죠.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백악관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자들 뒤편에서 지켜봤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3조 원 내야 합니다. 못 내면 철수도 고려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이클 크로우가 처음 했던 경고가 떠올랐어요. 두 카드가 동시에 던져지면 삼성과 대한민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말이요. 브리핑이 끝나자 언론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동맹 붕괴 직면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과 한국, 이제 끝났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모든 언론이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3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앞에서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텍사스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한국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고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표정이 예상과 달리 차분해 보였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고 할까요? 13조라면 지금 당장 주한미군 철수하십시오. 주둔비를 그 이상 받아야 한다면 한국은 자립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한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화면 너머로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고 통역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 포지션이 아니라 진짜 결별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일본에서는 사토 아야카가 코웃음을 치며 반응했어요. 오만하다. 이제 한국은 무너진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텍사스에서 그녀가 보인 당황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부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방향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증시가 7% 급등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되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삼성과 SK 반도체 주문량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유럽 바이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건 한국의 독립선언이자 공급망 안정의 보증이다. 추가 물량을 요청하겠다.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압박에 더 강해지다니 이건 우리가 모르는 게임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마이클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확대를 발표했고, 심지어 중동 국가들도 삼성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삼성과의 관계 유지를 시사하는 거였죠. 그날 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리콘밸리 반응은 어때? 완전히 뒤집혔어요. 다들 한국 대통령의 결단력에 감탄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정책이 너무 무모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던진 두 개의 카드가 오히려 한국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걸 말이에요. 세계는 한국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미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고, 여론도 급격히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을 잃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현재 정책은 완전한 실패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즉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워싱턴의 자존심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뉴스에서 한국의 반응을 더 자세히 봤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었고,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애들러가 그날 저녁 제게 보낸 메시지가 모든 걸 요약해 주었어요. 로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순간을요. 그리고 미국이 패권의 오만함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랬어요. 13조라는 숫자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우리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어요. 오히려 한국은 그 압박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올랐고, 세계는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까요? 한국의 반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발언 이후 사흘 동안 저는 워싱턴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백악관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도 평소보다 빨라졌고, 긴급회의가 연일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작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와 해외 언론 반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독립선언, 아시아 지정학 지형 변화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고, 르몽드는 미국 패권의 균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변화로 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경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로웰 보좌관님, 워싱턴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사이렌 소리와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 반도체 없이는 미국도 없다. 한 노동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애플 공장에서 일한다는 다른 노동자도 거들었어요. 삼성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 관세 철폐하라. 드럼 소리, 야유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미국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계산과 달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위대 한가운데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발언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일해요. 관세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벌써 절반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고요? 또 다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일했는데 삼성 주문이 끊기면서 회사가 문 닫을 위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워싱턴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계산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정책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결국 우리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어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절박함이 너무 컸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의회도 주지사도 월가도 같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던 말이요. 오후에 백악관으로 돌아오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반발을 잠재우려고 돌연 일본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말했어요. 일본도 공정해야 한다. 미국이 손해보는 무역은 용납할 수 없다. 일본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저는 그 순간 사토 아야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연 그녀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곧바로 일본 언론에서 속보가 나왔거든요.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사토가 기자들 앞에 나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굴욕이다. 사토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일본 관료는 처음 봤습니다. 평소 점잖고 절제된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배신, 동맹의 종말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진주만 이후 최대 굴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히로시마 원폭 이후 또 다른 폭격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저는 의회 브리핑룸에서 무너지는 사토의 얼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의 무너짐을 확신하며 로비를 벌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무너짐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애들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결국 우리가 진짜 적을 잘못 봤던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애들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임이었어요. 다들 정부 정책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는 회사들이 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 라고 제가 물었어요. 구글이 한국의 연구개발센터 확대를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과의 클라우드 협력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계약을 확대한다고 발표했고요. 리스크를 해지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가 결정타였어요. 한국, 유럽연합과 반도체 전략 동맹 체결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해봤지만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한국이 이렇게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요. 도움이 필요한 나라,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우리는 동맹을 잃었고 적을 만들었으며 고립되었다. 이제라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워싱턴에서 보낸 마지막 한 달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작한 관세 폭탄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와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폭발의 여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각국 언론 브리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의 철수 폭격, 미국 두 손 두 발 들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철수 폭격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묘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전쟁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히로시마 원폭 이후 일본 또 다른 폭격 맞아. 이름은 삼성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일본이 받은 충격이 컸던 거예요. 저는 며칠 전 사토 아야카의 절규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독립선언, 글로벌 공급망 질서 재편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오전 10시경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로웰 보좌관님, 긴급 정상회담이 소집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심각해 보였어요. 참모들도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정은 매우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며칠 전 13조 발언 때의 당당함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반응이 나왔어요. 독일 총리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프랑스 대통령은 성숙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도 한미 관계 정상화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역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했거든요. 이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실리콘밸리 반응은 어때? 완전히 환영 분위기예요. 다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요. 딸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뉴스 보니까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 우리가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던 거죠. 그날 밤 애들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로웰,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순간과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을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8개월은 단순히 무역 분쟁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 다른 나라가 오만함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한국 뉴스를 봤어요. 서울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태극기와 함께 자주 독립이라는 플래카드들이 펄럭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또 다른 시민은 삼성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말했어요. 기업이 국가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졌네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더 나은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승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문제였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파트너였고 미국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어요. 장제원 고문이 워싱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를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로웰 보좌관님, 그동안 많이 변하셨네요. 라고 장제원 고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텍사스에서 본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압박과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지난 8개월 동안의 여정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대사관을 나서면서 워싱턴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 도시에서 보낸 20여 년의 세월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안의 오만함을 깨뜨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지난 8개월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기술과 혁신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말로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고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갈등이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나라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절대 이 교훈을 잊지 않을